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배우셨어요? 오늘은 어른 수업 4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내 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 편을 만드는 방법. 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처에 적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적들이 많을까요? 자업자득이죠. 적은 특징이 있어요. 한 명의 적이 생기면 두 명의 적은 쉽게 생기고요. 세 명은 더 쉽게 생기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세상이 적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의 우군이 생기면 두 명은 쉽게 생기고요. 쉽게 세상이 우군이 되는 거죠. 세상을 내 적으로 만들 것인지 우군으로 만들 것인지 내 편으로 만들 것인지 네 편으로 만들 것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만화책하고 소설책을 그래 좋아합니다. 경전은 잘 안 읽는데 그래서 이 시시때때로 이 만화책이나 소설책 전지를 사가지고 한 번에 다 읽는데 정주행이라고 하죠. 특히 이 소년 만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직도 마음이 소년인가 봐요. 근데 아니 왜 근데 그 소년 만화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좀 뭔가 이 그 소년 만화를 좋아하는 거기에 감동받는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소년 만화는 좋은 만화예요. 예, 하나 이제 그 읽다가 생각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원고에다가 적었었던 내용인데 이 소년 만화들은 대부분 스포츠 만화들이에요. 스포츠 만화 막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예, 특징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포츠 만화 중에 이제 이 축구 만화인데 축구 만화 컨셉이 아주 독특해요. 어떤 컨셉이냐면 아주 일반적인 고등학생, 키도 성격도 아주 일반적인 고등학생. 근데 이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축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축구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이제 이 명문 축구부가 있는 축구부인데 그 축구부에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고등학생이에요. 등치도, 성격도. 사실은 일반적인 것보다 좀 못해. 왜냐면 내성적이라 왕따라.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축구부에 들어가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만화. 이게 이제 그 소년 만화의 컨셉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이 등치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면은 운동부에 들어가면 일반적일까요? 작을까요? 완전 왜소하겠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건 요즘에 키가 한 평균적으로 168, 170 이 정도 되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운동부에서는 작은데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면 중간쯤 아니에요? 한 170이면? 그보다 크니 요즘에? 요즘에 더 커요? 고등학교 1학년이? 그럼 180이 일반적이에요? 예. 어쨌든 그러면 세대가 좀 옛날 세대만 한가 봐요. 근데 그 정도 평균 키를 가지고 성격도 되게 내성적이라 밖에서도 왕따 당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잘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운동 능력도 평균인데 하나는 뭐냐면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기 싫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친구라. 그런데 운동을 처음 했잖아요. 입단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여기가 명문 축구 고등학교니까 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던 친구들 아니에요. 그렇게 어울려가지고 입단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나 봐요. 왜냐면은 후보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이러면 되니까 알아서 떨어져 나가니까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나 봐요. 그런데 입단 테스트를 받아서 딱 들어갔는데 그날부터 1학년 같이 들어간 10명의 선수들은 이 친구 때문에 고역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훈련하는 과제를 소화를 못하니까 하나가 소화를 못하면은 운동하는 사람들의 특징, 운동부의 특징은 뭐냐면 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같이 벌칙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활동 끝나고 학교 끝나고 나서 무조건 운동장을 10바퀴씩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단 테스트 할 때부터 아 저거 함정이다. 저거 폭탄이다. 이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입단해보니까 진짜 폭탄이라. 이거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지금 축구 처음 하는 거래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자기들은 이제 이 친구 나갈 때까지 매일 벌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속으로. 너 때문이다. 네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얘기는 뒤에 말을 생략했지만 무슨 얘기냐면 나가라 이거죠. 예.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이제 나갈 줄 알았어요. 한 일주일 뛰고서 얘기한 거거든요. 일주일 정도 벌집 받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때문이다. 네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 내성적인 이 친구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야지 정상인데 이 친구가 이제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나간 줄 알았어요. 나갈 줄 알았고 나간 줄 알았어요. 나갈 줄 알았다라는 건 말하고 나서 나갈 줄 알았고 다음 날부터 나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벌칙을 안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저 말을 했더니 이제 나갔나 봐요. 벌칙을 안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상해가지고 봤더니 학교 끝나고 밤늦게까지 걔가 뛰고 있더래요. 그 주인공이 밤늦게까지 혼자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장하고 딜을 했어. 뭐라고 했냐면 피해 끼치는 거 너무 미안하니까 친구들 목까지 자기가 뛰겠다고. 그래가지고 100바퀴씩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이 친구들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동시에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축구 처음 시작한 초보도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자기들이 운동 조금 더 한다고 자기들 사실은 운동장 10바퀴 뛰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 친구 몰아붙이고 나가라고 하고 안 뛰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에게 근성으로 지고 싶지 않다. 근성으로 지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이 가슴 밑바닥에서,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단순해. 저는 이제 여자가 아니라 여자아이들이 단순한지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단순해요. 남자아이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이잖아요. 공 하나 던져주면 개들이 공 쫓아다니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아유 얼마나 어울려가지고 잘 노는지 몰라요. 족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뭘 하든 뭘 하든 그냥 어울려서 놀아요. 언어도 필요 없어요.
외국 여행 가도 젊은 애들 있잖아요. 공 하나 던져주면 지네끼리 다 놀아요. 싸우던 애들도 다 놉니다. 그러니까 아주 남자아이들은 단순한데 종족의 DNA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전투민족. 전투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기 싫어하고 이기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약한 것 같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저 주인공이 저 때부터 동료들에게 신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못하지만 근성은 있다. 못하지만 근성은 있다. 이게 그 만화책을 이끌어 나가는 이 맥락이에요. 저 때부터 끊임없이 훨씬 잘 축구를 차는 친구들은 저 초보자에게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 초보자는 멈추지 않고 달려요, 계속. 달리기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데 악착같이 달리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건 달리기밖에 없으니까. 이게 저 친구의 특기가 되는 거예요. 그 기본기로부터 본인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장점들을 배워나가면서 이제 정식 축구부원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런데 우리가 내 편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게 감동을 주는 것이든 아니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건드려야 돼. 건드려서 꿈틀거리기 시작해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벽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내 편을 만드는 시작은 좀 바보 같아 보이더라도 우직하게 애써서 좀 쿨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내 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인데 우리 모두는 심옥에 갇혀 있습니다. 심옥. 마음의 감옥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이 마음의 감옥 간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 간수들이 있거든요. 감옥을 지키고 있는 못 나가게. 근데 두 명의 간수가 대표적이에요. 안대라는 이름의 간수와 모태라는 이름의 감옥의 간수. 문 지키고 있는 두 명의 간수의 이름이 있어요. 한 명은 안대고요. 한 명은 모태예요. 안대, 그리고 모태. 안대는 남들한테 배워서 써먹는 거예요. 스스로한테도. 남들이 분명히 안돼, 안돼, 안돼 했겠죠. 부모가 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했을 수도 있고 친구가 했을 수도 있고 안돼, 그거 안돼, 그거 안돼. 그럼 물들어가지고 스스로 자기한테 얘기합니다. 안돼, 안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해놓은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뭐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버릇이 있냐면 못해, 못해, 못해. 안돼와 못해라고 하는 이 지옥의 간수가 있는 한 우리는 심옥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안돼와 못해라고 하는 이 지옥의 간수를 뛰어넘는 방법,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애써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음의 저항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득에 대한 다양한 이제 이 단행본들,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단행본들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쉽게 예스라고 하는 게 본성일까요? 아니면 노라고 저항하는 게 본성일까요?
이유는 간단하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심옥에 갇혀 있어요. 이미. 그리고 거기는 간수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애써가지고 그 저항을 극복하지 않는 한 당연히 안 돼 또는 못해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반응이 안 나오고 처음부터 오케이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미 범부를 벗어났거나 아니면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나 말하면 저항하지 말고 예스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범부가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말하려고 할 때 저항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내 입장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가 심옥에 갇혀 있어서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당연히 저항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저항을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이 마음의 저항을 극복해야만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이 교육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가장 유명한 저서는 다중지능이죠. 근데 다중지능 책을 공부하다 보면은 주석을 따라서 타고 들어가는 다른 유명한 저서가 한 권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성의 순간이에요. 각성의 순간. 이 각성의 순간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어떤 방법으로 도약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 불교의 깨달음하고는 다르겠죠. 이해와 통달, 그리고 도약, 발전. 사람이 발전하는 그 순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는 장애를 뛰어넘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를 뛰어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두 가지 유형, 몇 가지 유형에서는 아주 쉽게 장애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 관찰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마음의 극복을 쉽게 하는 방법, 마음의 저항을 쉽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다른 신념을 가진 또래들로 둘러싸일 때, 새로운 또래 집단을 만날 때죠.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이때 사람들이 흔히 쉽게 변합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중학교 전학 갔을 때, 중학교 다니다가 새로운 고등학교 갔을 때 애들이 확확 변해요. 보면 확확 변해요. 초등학교 때 굉장히 착했던 아이가 갑자기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날라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난 많이 봤어요. 네. 중학교 때 굉장히 날라리였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아이들은 무엇에 의해서 변화하는가 이것인데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다라는 것. 그게 뭐냐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이때 사람은 쉽게 마음의 저항을 극복하고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렬한 경험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심각한 사고를 당했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예기치 않은 지인이 죽음을 맞이했거나 이렇게 갑자기 강렬한 고통이 삶에 다가왔을 때 사람은 쉽게 변화한다 이거예요. 마음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연히 총명한 인물과 만났을 때 마음의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 불교적으로는 선지식을 만났을 때 마음의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개인이 마음의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쉽게 일어난대요. 혼자서도 마음의 저항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근데 소수예요, 다수예요? 예, 만약에 다수였으면 작심삼일이 없겠죠. 그 말이 그래 유명할 리가 없죠. 예.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년 이렇게 나오겠죠. 아, 3년은 못하겠더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대다수가 마음의 저항을 잘 극복하면 3년 이상 하는 건 힘들더라. 에이, 뭐 3년 정도는 하지.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의 저항을 스스로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또래 집단의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선지식을 만나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하거나 이게 상자가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상자, 이게 바로 심옥이에요. 우리는 상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상자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자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요. 심지어는 상자가 부정당하잖아요. 그러면 진실을 왜곡해서라도 그 상자가 맞다고 우깁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 알면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글로 쓰거나 녹음해 놓으면 나중에 들으면 웃길 거 아면서도 나중에 들으면 조금만 며칠만 지나가지고 들으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굉장히 웃길 거 알면서도 어떻게든 저 상자를 지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 상자를 무너뜨려야만 개인은 변화하는 건데 상자가 무너지는 경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지만 두 가지 경우에는 그것이 비교적 쉽게 일어납니다. 첫째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흔히 친구나 스승이라는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이 변화는 의지력이 약하거나 고집이 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변화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의지력이 약하다. 그러면 사람에 좀 의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의지력이 약하다. 그럼 좋은 친구를 찾거나 아니면 좋은 스승을 찾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의지력 약한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집이 강한 사람들도 이 조건이 아주 이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진짜 이 쇠고집들이 있어요. 무조건 자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 상자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똑똑하기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그 상자가 합리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똑똑하지조차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자가 굉장히 비합리적인데 완전 틀린 말인데 누가 봐도 틀린데 그거 고집하는 거예요. 쇠고집이라.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꽝 잡는 매는 따로 있어요. 임자 만나는 순간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변화합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상적인 변화의 조건이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것. 이것이요. 둘째는 특정 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어 의식이 밑바닥을 쳤을 경우 이때 상자가 무너지는데 이런 때 인간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냐면 생존 본능에 의해서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생존 본능을 자극하니까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은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 이 상자 속에 있는 지긋지긋한 고집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법륜 스님 증문즉설 하실 때 그 표현 하시잖아요. 사람들한테 욕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자기가 욕한대요. 어떻게 하면 욕하는 버릇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전기 충격기를 하나 사래요. 그래서 욕하면 자기 전기 충격기로 한번 지지래요. 두 번도 필요 없고
한 번만 딱 찢이잖아요? 그러면 욕을 딱 하려고 할 때 생각이 딱 난대요. 전기 충격기의 그 느낌이. 그래서 다시는 욕을 안 하게 된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거기는 티베트는 전기 충격기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비싸요, 비싸. 보편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못 사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기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러시냐면 남한테 거친 말 욕 안 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똥을 싸서 바가지에다 모아놓으래요. 그래서 만약에 남한테 거친 말, 똥 같은 말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가지 모아놓은 똥을 먹으래요. 한 바가지를 먹기 전에 기절할 거래요. 아마 한 모금쯤 먹었을 때 기절할 거래요. 근데 그러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다시는 남한테 욕을 안 한답니다. 이게 뭐냐면 생존 본능을 건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생존 본능을 건들면 사람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이 변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 다음에 생존 본능을 건드는 것. 둘 중에 무엇을 할지는 자신의 상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엇을 할지는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굳이 고통을 기다려야 될까요? 굳이 생존 본능을 건드려야 되나요? 이게 전기 충격기 사고 똥바가지 모으는 건 삶이 내게 큰 충격을 줄 때까지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크게 실패한다든지 가산을 탕진한다든지 아니면은 애인하고 헤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런 걸 기다려야 돼요. 내가 변화하려면은 누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막 기다리는 거라. 세상이 나에게 고통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아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다고 그걸 고통을 꼭 또 찾아가요. 또 해병대 간다 그러고 막 일부러 자기 변화하려면 해병대 가야 된다 그러고 무슨 뭐 극기훈련 어디 가가지고 막 가고 요즘 아이들은 또 특이하대요. 자기가 공부를 혼자서 못하겠으니까 체벌해주는 학원을 가대요. 때려주는 학원 있잖아요. 일부러 자기가 동의해서 써가지고 계약서 쓰고 때려도 된다라고 하는 학원 있죠. 그런데 가가지고 공부를 하대요. 일부러 그렇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변화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그럼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존 본능을 건들기보다는 그냥 좋은 친구나 좋은 스승을 찾는 게 어떻겠는가. 좋은 사람하고 함께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덜 폭력적이고. 그런데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누구나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근데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갔다가 망했던 기억이 여러 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차라리 전기 충격기를 사는 거라. 하지만 그런 경험들 다 빼고 담백하게 볼 때는 고통을 기다리기보다는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방법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자격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요 최소한의 자격이 있어요. 한 청년이 수레를 끌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수레에 실린 짐은 아주 부피가 작았어요. 근데 매우 무거운 거였어요. 이런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쇠로 이루어진 것들 있죠? 아주 부피는 작은데 상자 안에 들어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올라갈 길이 막막하고 자신이 없어서 올라가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면서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청년이 튼튼해 보이는데 짐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부린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움을 포기한 청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힘으로 언덕길을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위태합니다. 언덕길을 간신히 오르던 청년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 싶은데
올라온 걸 봤더니 무거운 수레를 가지고 다시 내려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내려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무거운 짐을 지고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내려가는 것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가면 던지기라도 하지. 수레에다가 바퀴 달린 것에다가 짊어지고 오르막길 올라가고 시작했잖아요. 그럼 중간에 포기 못해요. 그래서 다시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올려가지고 애를 써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 굴러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도착을 어떻게 했을까? 애써가지고. 예. 이제 이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누가 말했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리스의 철학사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스스로 돕지 않는 자는 기회조차 또 힘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제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 이렇게 보통 쓰이는데, 그 원형이 되는 말이 스스로 돕지 않는 자는 기회조차도 힘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게 왜 그렇게 변형이 된 거냐면 기회의 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돕지 않는 자는 기회의 신조차도 힘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으면은요, 스스로 자기를 도와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돕는다라는 건 상자 밖으로 뛰어나가기 위해 안 돼, 못해, 이 간수를 이기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에요. 그런 애쓰는 과정이 없으면 내 편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애를 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한계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는데 죽어도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수레가 가벼워진 거예요.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두 명의 행인이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용을 쓰는 모습을 보니까 아, 무거운가 보다. 그러고서 아, 무거운가 보다. 아, 무거운가 보다. 그리고서 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자기가 이거 무거우니까 자기는 알죠? 자기는 알잖아요. 근데 남은 몰라요. 누가 도와주겠지. 그리고서 아예 못 올라가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누가 밀어줄 때까지요. 올라가다 포기하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올라가다 포기한다? 이건 뭐냐면 끝까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다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대반이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열심히 해서 결국은 주변까지 도와주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이 수레를 끝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운칠기삼. 운칠기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운이 7이고 기술은 3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운이 7이라, 운이 7하를 차지하고 자기 기술, 자기 노력은 3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보통 이 사자성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애를 써서 노력을 해도 안 될 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운칠기삼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르게 쓰고 싶어요. 왜 운칠기삼이냐면 그 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 편이에요. 세상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이게 운이에요. 세상이 내 적이다. 이런 사람이 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내 적이라고 하겠죠. 세상이 내 편이다. 엎어져도 이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이 금방 도와줘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가 특정 어떤 과목, 어떤 항목에 대해서 재능과 기술과 노력을 가지고 애를 쓰는 것 말고 그 전에 평소에 자신이 주변과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팀게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온 게 청나라의 한 작가가 이 작가의 과거가 특이해요. 뭐냐면은 과거 시험에 엄청나게 나빵에다가 나중에 이제 이 드디어 급제한 성공을 나중에 이룬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운칠기삼의 주인공 사람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 운칠기삼의 주인공은 한 선비인데요. 아주 재능이 뛰어난 영재 출신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주 쉽게 장원급제를 할 줄 알았는데 머리가 힐 때까지 장원급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사는 다 기울고요. 다 탕진했고요, 이미. 부인은 도망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도 없어요. 끝까지 납방했어요. 그래서 담벼락에다가 목을 메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엄청 억울한 거예요. 엄청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재능도 있고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쇠가 빠지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다.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옥황산지한테 가서 따졌대요. 아직 안 죽었는데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소설이니까. 소설이니까. 옥황상제한테 가가지고 따졌대요. 내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러이러했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당신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서 되느냐고. 그래서 선비한테 제안을 했답니다. 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저기 정의의 신과 운명의 신이 있는데 둘이 술래기를 내가 시켜보겠다. 그래서 정의의 신이 만약에 술래기에서 이기면 세상은 정의로운 거니까 당신 말이 맞고 운명의 신이 술래기에서 이기면 지금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는 게 이 세상이 맞는 거니까 우리 한번 술래기를 시켜보자고. 그래가지고 한 잔 한 잔 서로 마시는데 정의의 신은 3잔을 마셨고 운명의 신은 7잔을 마셔서 운명의 신이 이겼답니다. 술래기를 해서. 그래서 그 3대7의 비율이 운칠기삼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운칠기삼이기 때문에 일면 세상을 보면 불합리해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일은 3분의 2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누구는 운칠 때문에 안 되겠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3분의 2치 그것 때문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노력하면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라. 노력하면 된다는 것.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과거는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운칠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통제하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말은 내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통제하에 있는 사말이 전부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통제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사말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사말이 아니라 18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8을 노력하는 사람만이 주변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팀게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원고 읽어볼게요. 독불장군으로 일과 행복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연결된 존재이기에 함께 할 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팀게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당신 주변에 포진한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을 즐거워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 삶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곁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질 때 하늘을 감동시키죠. 감동을 선물한 이에게 꽃 한 송이 선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운칠기삼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운팔기이라 운구기일이에요. 예전에는요, 천재 하나가 기업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100명 먹여 살렸어요. 한 명 가지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다가왔어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모든 분야가 혼합되고 협업을 해야 되는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기업에서도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뭘 따지냐면 인성을 본다라고는 표현들을 쓰죠. 그게 뭐냐면 얼마나 협업을 잘하는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건 인간관계가 좋은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친구가 많은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좀 안 좋아도, 성격이 좀 모나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업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사람들이 보는 협업 능력인 거예요. 분명한 건 평상시에 개인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서로 협력해서 할 때는, 팀게임을 이루어 나갈 때는 자신만의 방식으로라도 소통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협업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운칠기삼이든 운팔기이든 상관없이 그 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변을 잘 활용하고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사람하고 싸워요. 원수가 됩니다. 화해하고 싶어요. 쉬운 방법이 뭔지 아셔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선물을 사요. 그래서 원수 같은 놈한테 갖다 줘요. 갖다 줄 때 뭐 웃으면서 갖다 주거나 뭐 가면 쓰고 갖다 주거나 뭐 그럴 것도 없어요. 네, 막 던지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선물을 줘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뇌는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원수 같은 관계라도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주는 건 저 사람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네 편. 내 편이라는 거예요? 적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거죠? 뇌가 인식하기엔 그런 거예요. 마음이 인식하기엔 적인데 뇌가 인식하기에는 선물을 줬다? 내 편이다. 또 반대로 그 사람도 선물을 받았죠. 자기가 선물을 받는 건 열어보면 폭탄인가? 이 폭탄만 아니면. 열어봤더니 좋은 선물이네? 그러면 저 사람이 싫은 건 싫은 거고. 근데 받긴 받았죠. 주고받는 관계는요,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는 뇌가 친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한을 풀려고 해도 안 풀어주던 게, 그렇게 용서를 해보려고 생각으로 애를 써도 안 되던 게 몸으로 선물 딱 주니까 슬슬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엉켜있는 실타래는 한쪽이 용기 내서 놔줘야 풀려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가운데를 가위로 확 잘라버려요. 그러든지. 네. 그래서 스님들이 보통 출가하면 사이가 다 좋아져요. 예전에 속가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출가하면 사이가 다 좋아져요. 대부분. 확 잘라버렸으니까. 알아서 한 10년 안 보는 동안 다 스스로 소화했어. 그렇게 확 잘라버리든지
그럴 용기가 없다면 자기가 먼저 붙잡고 있는 걸 놔주기도 해야 슬슬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주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방법이 최고 좋고요. 근데 그럴 만큼 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그게 맨 처음에 소년 만화 예를 들었었던 것처럼 자존심을 꿈틀거리게 하든 좀 미안하게 하든 아니면 감동받게 하든 마음을 움직였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내 편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것. 세상은 내 편으로 돌아선다라는 것. 스스로를 좀 도와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면은요, 감옥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감옥 같은 곳이 원룸이 감옥이 아니라. 근데 또 원룸도 감옥 같더라. 예, 다른 사람들 서울에 청년들 사는데 감옥 가보면은 감옥이라는 원룸 가보면은 감옥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감옥이 바로 심옥이에요. 우리는 자기만의 상자 안에 갇혀 있는데 그 상자에 지옥의 간수, 안대, 그리고 모태를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이 안대와 모태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내 편을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못하겠으면 방법이 없어요. 뭐밖에 방법이 없냐면 아주 고통스러울 때까지 기다리는 법. 아주 큰 고통이 오면 뭐라도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들 곁에서 함께 그들을 닮아가고 물들어가는 이 힘으로 저항을 극복하든지.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